여러분, 초등학교 때 본 구닉스 기억나시나요? 해적선과 보물, 그리고 모험을 향해 자전거 페달을 밟던 그 찬란했던 순간들. 그때 우리에게 구닉스는 완벽한 모험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다시 꺼내본 구닉스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영화를 순수한 모험극이라 믿었지만 사실 강제 철거라는 거대한 자본의 파도 앞에 내몰린 아이들의 생존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모험 영화의 이면에 깔린 불편한 진실들입니다. 왜 멕시코 이민자 가정부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했고, 왜 아시아계 소년 데이터는 기괴한 발명품이나 만드는 이국적인 광대로 박제되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그 영화 속에는 차마 보지 못했던 서늘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80년대 추억 속 명작이었던 구니스를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 시작과 동시에 화면을 채우는 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닌 차가운 해골입니다. 이 강렬한 첫인상은 구니스가 단순한 아동용 모험극이 아님을 예고하죠. 곧 이어 이어지는 마마 프라텔리 일당의 폭발적인 탈출 시퀀스는 장르적으로는 완벽한 범죄 스릴러의 도입부를 활용해 긴장감을 끌어올립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초등학교 시절 시골의 낡은 동시상영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의 흥분을 잊지 못합니다. 86년 당시 우레메 같은 한국 영화들의 조잡한 퀄리티를 비웃기라도 하듯 헐리우드가 선사한 압도적인 비주얼과 미스테리한 분위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때는 앉은 자리에서 두 번을 연달아 볼 정도로 저에게는 끝내주는 오락영화였죠. 구니스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이름, 스티븐 스필버그와 리처드 도너입니다. 스필버그는 E.T.와 인디아나 존스로 전 세계의 상상력을 지배하던 황제였고, 도너는 슈퍼맨으로 현대적 히어로물의 기틀을 닦은 연출가였어요. 이 둘의 만남은 그 자체로 사건이었습니다. 구니스의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는 결국 스필버그라는 이름으로 귀결됩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평범한 아이들이 어른들은 모르는 그들만의 비밀 통로를 찾아 나설 때 영화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습니다. 무능한 어른들의 세상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스스로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야말로 스필버그가 평생을 바쳐 그려온 마법 같은 공식입니다. 하지만 이를 스크린에 구현한 리처드 도너의 방식은 예상보다 훨씬 거칠고 역동적이었습니다. 도너는 아이들에게 정제된 대사를 주기보다 서로 말을 가로막고 소리 지르게 유도했습니다. 오버랩 기법을 극한으로 활용해 아이들의 통제불능한 에너지를 날것 그대로 담아낸 것이죠. 흥미로운 비하인드는 스필버그의 참견입니다. 제작자였던 그는 촬영 내내 현장을 지켰고, 심지어 특정 액션 시퀀스는 본인이 직접 메가폰을 잡기도 했습니다. 도너는 훗날 인터뷰에서 스티븐은 마치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처럼 현장을 서성였다고 회상하기도 했죠. 두 거정의 미묘한 신경전과 협업이 만들어낸 이 불균형한 시너지는 구니스를 아동용 영화의 유치함에서 벗어나 어른들의 가슴속에 숨겨진 동심까지 자극하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구니스에서 주목해야 할 건 영화의 빌런이 이탈리아 갱단 프라텔리 가족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악역은 아이들의 집을 부수고 골프장을 지으려는 자본가들이죠. 1980년 미국은 레이거 루믹스의 시대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풍요로워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서민들의 삶이 위협받던 시기였죠. 레이건 정부 시절 미국 중산층이 겪었던 경제적 불안감이 이 아이들의 모험 동기입니다. 1985년 미국, 레이거 루믹스가 휩쓸고 간 자리에서 오리건주 아스토리아 노동자 계급 마을 구닥스는 골프장 부지로 팔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대출금을 갖지 못했고 내일이면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며 비극적 정서를 전달합니다. 마이키와 친구들이 지도를 들고 보물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는 탐욕이 아니라 부모님의 한숨을 멈추게 하고 싶은 아이들의 절박함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영화 전체에 묘한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이 설정 하나로 구니스는 단순한 모험극의 수준을 뛰어넘어 사회 비판적 시각을 드러냅니다. 자본이 공동체를 해체하려 할 때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지하세계의 금을 찾아 지상을 구원한다는 서사는 굉장히 정치적인 메타포를 담고 있습니다. 보물섬을 타고 탈출한 엔딩은 자본주의 질서 밖에서 찾은 대안적 승리를 상징하죠. 하지만 현실에 우리는 압니다. 현실엔 해적선도 금괴도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비현실적인 엔딩에 매달리며 위안을 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화 구니스의 빌런 마마 프라텔리를 단순히 아이들을 괴롭히는 악당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마마 프라텔리 캐릭터는 헐리우드 갱스터 무비가 낳은 악녀들의 정점입니다. 시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악당들의 나쁜 점만 쏙 빼닮은 그야말로 족보 있는 빌런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1970년 노조코만 감독의 블러드 마마입니다. 아들들을 범죄 도구로 부리며 광기 어린 지배력을 행사하는 케이티 바커의 모습은 마마 프라탈리의 거친 외형과 판박이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노버트 알드리치 감독의 1971년작 그리스 갱단에서 아들들을 억압하면서도 그 기괴한 결속력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마마 그리스의 에너지는 마마 프라텔리 캐릭터적 뿌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작자 스티븐 스필버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노버트 알드리치의 열렬한 팬이죠. 스필버그는 자신의 영화 곳곳에 존경하는 거장들의 흔적을 남기기로 유명한데 구니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마 프라텔리는 아들들을 다루는 방식은 사랑이 아닌 굴림에 가깝죠. 특히 기형적인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로 아들 슬로스를 지하실에 가둬둔 설정은 고전 B급 범죄 영화들이 가졌던 그 서늘하고 비정한 정서를 그대로 개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러드 마마와 그리스 갱단의 뿌리는 1930년대 미국을 뒤흔든 실존 범죄자 마 파커에게 닿아있습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은행 강도와 납치를 일삼았던 그 기괴한 가족주의가 80년대 어린이 영화 속에 변주되어 녹아든 것이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험을 떠난 구니스 아이들과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범죄를 저지르는 프라텔리 일당. 구니스는 가족이라는 같은 이름을 걸고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두 집단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이들의 엇갈린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죠. 실제로 구니스 제작 당시 스필버그와 각본가 크리스 콜럼버스는 이 마파커 스타일의 여장부 캐릭터를 통해 영화의 묘한 긴장감을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범죄극으로 시작하는 오프닝의 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전 갱스터 무비의 문법을 아이들의 세계관 안으로 영리하게 끌어들인 것이죠. 덕분에 구니스는 80년대 개봉 당시 단순한 아동용 영화를 넘어 성인 관계까지 매료시키는 묵직한 장르적 쾌감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구니스의 아이들은 80년대 헐리우드 청소년 영화가 사랑했던 전형적인 조합을 보여줍니다. 겁쟁이지만 결단력을 가진 리더 마이키, 든든한 형 브랜드, 거친 입담 뒤에 스페인어라는 필살기를 숨긴 마우스가 있죠. 여기에 기발한 동양인 발명가 데이터와 엉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는 청크까지. 각기 다른 결핍을 가진 다섯 소녀는 지하동굴 속에서 서로 부족함을 채우며 하나의 완벽한 팀으로 거듭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니스 아이들은 영웅과는 거리가 멉니다. 겁쟁이의 수다쟁이의 뚱보라는 놀림을 받던 아이들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고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은 어둠뿐인 지하 동굴에서 비로소 서로의 결핍을 빈틈으로 메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했던 언더독 서사의 마법인 것이죠. 구니스는 위기에 몰린 아이들이 어떻게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는지 그 유쾌하고도 가슴 뭉클한 과정을 가장 완벽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40년 후 구니스 소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크 역의 손 에스틴은 반지의 제왕의 샘으로 우리 곁에 남았고 브랜드 역의 조시 브렐리는 타노스가 되어 이제 헐리우드의 거물이 되었죠. 반면 청크 역을 맡은 제프 코엔은 배우를 그만두고 현재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데이터 역의 키오 이칸입니다. 키오 이칸은 구니스 이후 아시아 배우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데이터 같은 조력자와 희화의 대상뿐임을 깨닫고 30년간 스크린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한갑을 앞두고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로 돌아와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거머쥐며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시상대에서 그가 외친 말은 영화 구니스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Dreams are something you have to believe in. I almost gave up on mine. To all of you out there, please keep your dreams alive. 하지만 다음해 2024년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무 조연상을 수상할 때 전년도 수상자인 키오이 칸을 쳐다보지도 않고 트로피만 낚아채듯 가져간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공분을 샀습니다. 로버트 다니어 주니어는 무대의 다른 백인 배우들과는 악수하고 눈을 맞췄지만 정작 자신에게 트로피를 건네준 주인공 키오이 칸은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이는 아시아인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전형적인 차별의 양상을 보여줬죠. 구니스의 데이터가 백인 아이들의 모험을 돕는 편리한 도구였다면 시상식 패싱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아시아인은 영리하고 쓸모있지만 우리와 대등한 주인공은 아니다라는 무의식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만약 시상자가 백인 거장 배우였다면 과연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상대를 선택적으로 존중하는 태도 자체가 인종적 위계 질서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40년 만에 다시 본 구니스에는 불편한 장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마우스가 스페인계 가정부 노젤리타에게 엉터리 통역을 하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La moto va en el primer cajón, la coca y la rapidez van en el segundo, la heroína en el de abajo. Siempre hay que separar las drogas. 영어를 못하는 임자 여성에게 마약 범죄를 운운하며 겁을 주는 이 유머는 1985년에는 웃기는 장면이었겠지만 지금의 기준으로는 명백한 인종적 조롱입니다. 이 장면은 아이들의 무감을 방패 삼아 특정 인종에 대한 악의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작진은 아이들이 세상을 모른다는 설정을 이용해 아이들이니까 저런 심한 장난도 칠 수 있지라는 면죄부를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입을 통해 어른들의 편견을 배설하게 만든 꼴이 됐죠. 또한 80년대 헐리우드가 아시아인을 다루는 방식은 지금 보면 꽤나 전형적이었죠. 키오이 칸이 연기한 데이터는 천재적인 발명가지만 우스꽝스러운 기계장치를 몸에 두르고 서툰 영어를 구사하며 지적인 것 같으면서도 어설픈 모습으로 웃음을 유도하죠. 아시아계 소년을 기괴한 기계장치만 만드는 캐릭터로 설정한 것은 당시 서구가 아시아인을 바라보던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입니다.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은 당시 서구권의 아시아인을 바라보던 시선, 즉 기술은 좋지만 주류가 될 수 없는 조력자라는 프레임이 데이터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원안을 쓴 스필버그와 각본의 크리스 콜럼버스가 악의적이지는 않았을지라도 당시에 백인 우월주의적인 시각이 무의식 중에 녹아든 것이죠. 사실 구니스 속 아시아인과 이민자에 대한 묘사는 지금의 잣대로 보면 상당히 편향적입니다. 당시 각본을 쓴 크리스 콜럼버스는 타인종을 이국적인 타자나 웃음거리로 소비한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죠. 이는 비단 이 영화만의 문제가 아닌 당시 헐리우드 주류사회가 가졌던 백인 중심적 세계관의 한계였습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혐오보다는 타인종의 삶에 대한 상상력 결여에 가깝습니다. 자신들이 주류 백인이기 때문에 소수자가 느낄 모멸감을 계산해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절의 명작을 오늘 이야기할 때 이런 불편한 지점들을 짚어보는 것 또한 영화를 깊이 있게 감상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구니스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캐릭터는 단연 슬로스였을 겁니다. 흉측한 외모로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를 우리는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기형적인 외모를 가진 슬로스를 처음에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했다가 나중에 영웅으로 만드는 설정 역시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얄팍한 접근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가 슈퍼맨 로고를 드러내며 아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영화는 조용히 한 가지 진실을 말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이 틀렸다고. 영화 구니스에서 잊을 수 없는 외모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슬로스를 연기한 배우는 바로 존 마크작입니다. 그는 연기자가 되기 전 미국 프로 미식축구의 유명한 수비수였습니다. 1973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지명될 만큼 촉망받는 선수였고 오클랜드 레이더스에서 두 차례나 슈퍼볼 우승을 경험한 미국에서 가장 강한 남자 중에 하나였죠. 2m가 넘는 키와 거구의 체격을 가진 마크작은 슬로스의 일그러진 얼굴을 만들기 위해 매일 5시간의 고통스러운 분장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쪽 눈은 리모컨으로 조정되는 기계장치였기 때문에 시야도 매우 불편했죠. 그는 영화 속 설정처럼 실제로도 아이들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분장이 너무 무서워서 어린 배우들이 겁을 먹을까봐 촬영 중간중간 끊임없이 농담을 건네며 아이들을 챙겼던 다정한 거구의 아저씨였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존 마크작은 이 영화가 개봉되고 불과 4년 뒤인 1989년 38세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며 충격을 줬습니다. 구니스의 백미는 후반부에 등장하는 웨눈박이 윌리의 해적선입니다. 당시 컴퓨터 그래픽은 걸음마 단계였고 미니어처로 때우기엔 뭔가 리얼리티가 부족했죠.
결국 제작진은 미친 짓을 감행합니다. 6개월 동안 800만 달러를 쏟아부어 동굴 안에 전장 70m, 무게 300톤에 달하는 실물 크기의 해적선을 통째로 지어버립니다. 리처드 도너 감독은 아주 치밀한 수를 두었습니다. 세트가 지어지는 첫날부터 아이들의 출입을 철저히 금지했죠. 오직 해적선을 처음 마주하는 그 짧은 찰나, 아이들의 눈에 서릴 진짜 경이로움을 카메라에 담기 위한 거장의 도박이었습니다. 결국 리허설 한 번 없이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온 아이들이 해적선을 마주한 그 순간 카메라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아이들의 눈에 서린 그 압도적인 경이로움은 연기가 아닌 100% 진짜 리액션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세트를 보자마자 너무 놀란 나머지 조시 브롤린이 그만 찰진 욕설을 내뱉는 바람에 아쉽게도 편집된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80년대 특수효과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마법은 40년이 지난 지금 봐도 디지털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질감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아이들은 결국 전설 속 해적선을 떠나보냅니다. 거대한 황금의 산은 바다 너머로 사라지죠. 거대한 황금보다 더 소중한 건 모험을 함께한 친구들과의 우정과 연대였습니다. 아이들은 보물을 놓치지만 마이키의 주머니 속에 남은 작은 보석 주머니가 집과 가족을 지켜냅니다. 어른이 되어 40년 만에 다시 꺼내본 구니스는 제게 불편한 진실들을 보게 만들었지만 이 영화가 우리에게 선사했던 그 순수한 설렘만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I'll be back.